지금 뭐 계속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슬라이드 잘 보이나요? 네, 선생님 잘 보입니다. 네, 저 뭐지,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거 맞죠? 네,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그냥 뭐 들어오시긴 하지만 그냥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아, 뭐, 제 이름은 정태환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이지영 선생님 정말 고맙고요. 저는 정태환이라고 하고, 지금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병원에서 조교수로 하고 있고요. 전 재활학과 의사인데 좀 이따가 조금 대충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세컨 어포인먼트는 신경과에 있어서 제 프랙티스는 사실 되게 신경과랑 좀 비슷한 프랙티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재활학과 의사고요. 어, 뭐 사실 오늘 얘기할 게 굉장히 좀 뭐 약간 다양하고 좀 브로드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좀 졸업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 미국에 건너온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그 저도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보니까 여기 의대생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수련을 받아도 굉장히 수련 중이시거나 아니면 약간 커리어 초반에 있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무슨 뭐 스텝 1 얼마나 쉽게 암기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쳐 드리면 어차피 뭐 저도 많이 까먹고 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좀 이제 브로드한 얘기를 많이 할것 같고 할 건데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미국에 오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런 그런 식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각색을 해봤거든요. 어, 사실 저도 미국에 제가 한 13년, 14년 전에 한 14년 정도 전에 왔는데 저도 처음 오고 나가지고 저도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정말 뜻하지도 않은 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사실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또 오고 나서 저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는 후배 선생님들 많이 여태까지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기회를 또 이준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그 많은 거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10년 넘게 있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이런 것도 한번 좀 살짝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굉장히 좋았었어요. 슬라이드가 왜 진행? 맞다. 일단은 저의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양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카톨릭 의대를 2002년도에 졸업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졸업을 하고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카톨릭 의대 계열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올 생각도 없었고 저는 잘 알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제가 원래 신경외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되게 막연하게 의대생 시절에 신경외과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텔렉츄얼한 막 이런 것도 있으면서 뭐 액션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인턴을 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여기 혹시 신경외과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경외과에 대한 어떤 나쁜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틀렸고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인턴하기 직전에 요즘에는 뭐 굉장히 뭐 선택 실습이라고 뭐 굉장히 많은 의대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그 선택 실습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카톨릭 의대가 카톨릭 계열 병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세인 빈센트 메디컬 센터라고 지금은 사실 문 닫았거든요. 재정난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70년대, 80년대부터 어떤 교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선택 실습 제도가 있어서 본과 3, 4학년, 특히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두 달 정도를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사실 뭐 제가 미국에 가려는 어떤 뚜렷한 생각이 있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뭐 신경외과 할 거면은 사실 뭐 시간도 없을 거고 내가 언제 또 외국 가보겠냐 하는 약간 그런 생각에서
그때 지원을 해가지고 의대 졸업하기 직전에 선택 실습을 했고, 그때 저는 당연히 미국 올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 레지던트 수련 받는 걸 보면서 막 그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비외과 수련을 하려면은 미국에 진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수련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느꼈었고, 잠깐을 돌면서.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저는 신경외과 할 거였으니까 와가지고, 사실 인턴 때 저는 신경외과 턴 없었는데 제가 막 자원해가지고 2달 돌았거든요. 신경외과 하고 싶어가지고. 2달 돌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그 뭐 약간 실망한 계기도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한국 의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몇 가지 생각이 돼서 인턴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 미국 USMLE를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그 나도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저는 사실 뭐 학생 때부터 준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준비할 수 있으려면은 그냥 군의관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안 하고 군의관을 갔죠. 그래서 군의관에서 한 3년 좀 넘게 그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USMLE를 준비를 하고, 그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운 좋게 그때 저희 재활학과 이제 합킨스가 재활학과가 돼가지고 그 2006년에 이게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그 저기 군의관을 제대했다고 됐는데,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인턴을 시작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사실은 제가 무직이었어요. 공백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때 지원을 했을 때 2006년도 매칭을 지원할 때 2007년도 인턴십이랑 이제 2008년도 그 재활학과 그 이제 레전시를 지원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때 뭐 운이 굉장히 좋게 그때 이제 한 번에 레전트가 돼가지고 시작을 했고, 뭐 그 이후에는 뭐 계속 볼티모어에 있어요. 지금도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볼티모어,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인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2008년도에 볼티모어 이사 와가지고 계속 아직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펠로십은 저는 신경과에서 펠로십을 뉴로머스큘러 펠로십이라는 걸 했고, 펠로십을 좀 오래 했어요. 그 임상 펠로십과 그 연구를 붙여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냥 조교수로 임명돼서 여태까지 계속 있죠. 일단 그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오늘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좀 뭐 혹시 이렇게 뭐 질문이나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트랜지션 과정이랑, 그다음에 재활학과를 선택한 거, 합킨스에 오게 된 거, 그다음에 전반적인 아카데믹 커리어,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잡생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그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의대 선생님들이고, 아마 가장 큰 질문이 이걸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 갔고, 어떻게 하면 재활학과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합킨스가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뭐 교수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아마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단지 뭐 어떻게라기보다는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은 왜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같이 따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굳이 이렇게 막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벌써 이제 올해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살짝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뭐 이게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에 있는 특히 여기 지금 계신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경우는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1등만 하고 막 이렇게 쭉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정신없이 되게 달려오신 선생님들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특히 의대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국은 사실 어떤 커리어의 패스가 생각보다 좀 약간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커리어의 종류나 어떤 그 경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그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수능 잘 보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의대 법대 가고, 무슨 뭐 공대 가고, 뭐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좋은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막 무슨 어떤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미국에 비교해서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특히나 이제 어떻게 뭐 의대생들처럼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만한 어떤 계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왜에 대한 질문. 그래서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교로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병원 대기업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뭐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뭐 도통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대신에 왜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그 커리어를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한국에는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뭐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정말 막 엄청 그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인데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약간 적응 못하신 분들을 좀 종종 봤었는데 약간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분들은 뭐 그분들의 어떤 똑똑함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한국은 이미 왜에 대한 질문이 이미 약간 그 대답이 정해져 있고 떻게 거기에 가냐가 더 중요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미국은 사실 좀 그렇진 않아요. 미국은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왜 뭐를 목표로 자기가 그거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저는 제가 뭐 재활학과 아카데미에 있고 이러한 사람이니까 저의 어떤 견지에서 조금 바이어스 돼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예를 통해서 이런 거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뭐 좀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든 게 저의 개인적인 약간 이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그럼 미국에 왜 왔냐? 되게 유치한데 세계적인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당연히 제가 그때 인턴 때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턴 때 결정할 때는 뭐 저도 사실 많이 몰랐고 저도 의대 졸업한 지 그때 막 졸업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인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생각이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근데 그냥 막연하긴 한데 되게 세계적인 좋은 의사 되게 유치하고 막 무슨 초등학생들 꿈같이 들리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 목표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항상 저의 지금 커리어 패스에서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면은 나는 지금 세계적인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슷하게 한 뭐 3분의 1 왔는지 반 왔는지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그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발견하더라도 굉장히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정말 부유한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은 무슨 뭐 대단한 약을 개발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되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목표를 꼭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말 솔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목표는 당연히 여러분이 계속 이제 그 커리어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바뀔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바뀌더라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한테는 확실한 모호해도 확실한 목표와 방향 설정은 제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오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 오고 나서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는 솔직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세계적인 좋은 되게 모호하고 그리고 목표가 물론 진짜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이 버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겉에서 남들한테 볼 때는 팬시하게 보이지 않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미국에 오건 한국에 오건 한국에 있든 정말 여생 레스트 오브 라이프에서 추구해야 될 그런 건데 이걸 자기한테 솔직하지 않고 자기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정말 인생의 목표인데 쓸데없이 무슨 갑자기 논문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한테도 인생에 굉장히 큰 시간 낭비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자기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 뭐 누가 의사가 돼서 한국에서는 막 의사인데 나는 돈이 많이 벌 거면 약간 좀 뭐 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막 이렇긴 한데 저는 솔직히 주위에서 뭐 가서 나는 뭐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교회에서 큰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쁘게 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는 굉장히 존중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좋은 꿈이라 생각하고 사실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럽거든요. 솔직히. 그, 근데 하지만 뭐 저는 또 저의 다른 길이 있으니까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저 어떤 미국의 어떤 커리어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약간 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아까도 좀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기는 그 좀 뚜렷한 목표랑 관계 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엄청 황당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그, 이게 약간 제가 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Y는 How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캔디데이트 후보자들 이제 뭐 레전트 인터뷰하러 보면은 진짜 그냥 이거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랑 그냥 당연히 내가 뭐 의대 졸업했으니까 난 이걸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랑은 일단 뭐 솔직히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방식적인 사람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항상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똑같아요. 뭐 특히 인터뷰하거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 쓸 때도 그것도 굉장히 뻔히 보여. 내가 이거를 정말로 누가 뭐 부모님이 이거 했으면 내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가족들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도도 굉장히 잘 보이고 인터뷰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뭐 약간 또 한국식 어떤 그런 시험이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지셔가지고 좀 이런 거 잘 저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장 지금 만약에 뭐 내가 이만큼 A를 목표했는데 A가 안 되면은 미국은 되게 좋은 점은 항상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A나 아니면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 공식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테크니션이랑 랩에서 제 테크니션을 하나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어린 친구예요. 지금 이제 대학교 학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엄청 똑똑하고 굉장히 일을 잘해요. GPA도 거의 만점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대학교를 학부를 뭐 무슨 하버드 이렇게 좋은 데는 안 나왔고 약간 좀 시골에 있는 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MCAT이라는 게 미국 의과대학 가는 시험인데 그걸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GPA가 되게 완벽하기 때문에 MCAT을 굉장히 잘 봐도 사실은 여기는 의대가 굉장히 경쟁이 세기 때문에 뭐 하버드 예일 같은 데 나오는 애들이랑 경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좋은 의과대학을 가려면은.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말했듯이 방법이 있어요. 저희 랩에 와가지고 테크니션 같은 걸 하면서 일을 하고 저한테 추천장을 받고 페이퍼를 쓰고 하면은 그게 만회가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MCAT까지 잡으면은 뭐 굉장히 좋은 의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전트를 왔는데 처음에 뭐 더 정말 아카데믹한 큰 병원의 레전트를 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디라도 된다면은 그냥 선에 우회해가지고 뭐 딴 데 그냥 뭐 커뮤니티 병원에 있다가도 뭐 랩 같은 데서 일해서 나중에 펠로십에서 좋은 데 간다거나 뭐 항상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어떤 이제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커리어 패스에 대한 확실한 어떤 뭐랄까 공식 같은 게 상시 존재한다는 건 되게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능력 위주의 사회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말한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거에서 좀 제가 또 약간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특히 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합킨스를 가려면은 그러면 USMLE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여기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뭐 시험 점수 신경 안 쓰고 막 되게 약간 뭐 약간 레이드백 됐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전혀 안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게
꼭 여기는 굉장히 많은 면을 굉장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가 한국은 어떤 딱 시험 하나에 대한 평가라고 뭐 본다면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걸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소셜한 인터랙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딱 시켰을 때 팍팍 잘하는 그런 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드라이브가 있는지 여러 가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가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계속 뭐 못하는 뭐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가지고 사실은 막 정말 커리어 오리엔티드한 사람들은 여기는 정말 천국이에요. 너무 기회도 굉장히 많고 정말 올라갈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끝도 없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점수가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하는 사회는 일단 점수가 좋으면은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조금 쉬어도 막 약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막 수능 전국 수석했는데 인터뷰 못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말 못 들어봤잖아요. 뭐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신문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약간 좀 그런 것들도 좀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 하나 봐요. 그러면 일단 뭐 how 그러면은 저는 군복무 중에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로 how를 말씀을 드리면은 군복무 중에 USML을 했고 끝나고 한 1년 반 공백 있는 경우 공백 동안에 이제 뭐 observership도 하고 뭐 케이스포트스 하고 추천도 하고 이래 준비를 하고 뭐 어쨌든 운이 좋아서 이제 재학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학과는 어드밴스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동시에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원하면은 2021년에 시작하는 인턴십, 1년짜리 인턴십과 제가 여기 타이포인데 2022년 여름에 시작하는 레지던시를 동시에 2020년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좀 두 배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고 하니까 좀 바쁘긴 한데 근데 요즘은 아직도 재학관 대부분 이런 식의 어드밴스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약간 프로그램마다 틀리긴 해요. 요즘은 그냥 좀 손쉽게 2021년에 그러니까 내가 2020년에 지원했는데 인턴십이랑 레전트를 같이 그냥 패키지로 하는 스팟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합킨스 같은 프로그램도 요즘에 6명인가 뽑는 것 같은데 2명은 인턴이랑 레전트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뽑는 스팟이고 나머지 4명은 인턴 자기가 알아서 뽑고 이렇게 오는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니까 그런 거 좀 이념을 해줘야 되고요. 저의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카데미 일단은 가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세계적인 좋은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저의 그 당시 계획은 만약에 레전스를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그럼 그때 사실 랩을 좀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매칭 발표나기 전에. 그래서 랩에서 포스닥 펠로우십을 좀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뭐 그때 한 열 몇 개 정도 제가 인터뷰 받았었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매칭하면은 그러면은 펠로우십도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게 저의 계획이었죠. 그러면은 왜 재활학과라고 하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재활학과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고. 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재활학과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과예요, 사실은. 특이한 과고 제가 왜 멋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되게 어떤 장애를 다루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미 장애가 있고 약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저희가 부축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간단한 그런 느낌? 저희 학과의 가장 모토는 뭐냐면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 하나하나 어떤 뭐 콩팥이 망가지면 콩팥을 고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망가져서 고칠 수 없지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고 되게 저도 저는 아까 보셨지만 의대를 졸업하고 레전트 하기 전까지 군대 3년 넘게 있으면서 되게 무슨 과를 할지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는 저는 원래 당연히 신경과 하고 안 하니까 신경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뭐 사실 저는 신경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잘 모르니까 또 막연한 생각이긴 했지만 뭐 진단만 하고 약간 치료를 뭔가 이렇게 액션을 안 취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재활학과는 뭔가 뭐 대부분 신경과적인 질환을 보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를 환자들한테 해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그래서 재활학과를 선택을 했고 지금 되게 멋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진짜 뉴로사이언스랑 저는 항상 뉴로사이언스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뉴로사이언스인데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활학과 되게 좋았고요. 뭐 단점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일단은 되게 굉장히 조그만 과고 여기 약간 아카데믹하게
진짜로 이 뭐 제대로 막 그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아라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인프라가 되게 약한 게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특히 아카데미인은 저로서는 좀 이렇게 프러스트레이팅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뭐 재학과 뭔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친척, 친구 재학과 뭐야 이런 거 맨날 많이 듣게 되고 그 하다 보면 좀 단점도 이렇게 팬시하지 않으니까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좋은 건데 그럼 재학과 어떻게 들어가냐 뭐 여기 제가 많이 드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과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율학과에 관심 있는 거지 아니면 다른 과도 그 어떤 지원을 고려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 그래서 제가 Y라는 질문 자꾸 꺼내는 게 뭐냐면은 그 과마다 사실 그 요구하는 캔디데이트의 그 어떤 그 요구 조건이 되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한국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뭐 리전트 시험 1등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이런 시스템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럼 몇 점을 받으면은 자율학과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다른 과보다 특히 자율학과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어떤 단순하게 딱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몇 점 받으면 여기 대학 갈 수 있고 몇 점 받으면 저기 대학원 못 가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이게 지금 특이한 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험과 그리고 재학과에 대한 이해 같은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저는 뭐 종종 레전트 인터뷰도 종종 들어가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애들이 재활학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 제가 가장 경계하는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뭐냐면은 성적 굉장히 좋은데 그 딱 보니까 이제 정형외과를 하고 싶다가 이제 미국은 참고로 정형외과가 굉장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과거든요. 모든 과 중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려면은 정말 의대 초반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적이 대부분 좋은 애들이 많이 가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정형외과 보니까 막 너무 막 수술도 많이 하고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맨날 밤도 새야 되고 근데 재활학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딱 겉으로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뭐 성적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뭐 좀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정형외과랑 재활학과랑 뭐 퍼스널 때 살짝 고쳐가지고 뭐 그냥 좀 인생 편하게 뭐 돈은 좀 덜 벌더라고도 정형외과보다 그래도 이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사실 되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꽤 많은 재학과 선생님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은 성적은 당연히 훨씬 좋죠. 근데 약간 뭔가 이 재활학과의 어떤 뭐가 그걸 이해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도피처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 재활학과가.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왜 내가 이 레지던스를 추구하고 이걸 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 뭐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퍼스널 스테이트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이것도 굉장히 개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뭐 중요하다는 거 다 선생님들이 아니까 뭐 제가 옛날에 막 USM에 그 15년 전까지에도 막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뭐 돈 내고 막 대행해서 써주는 막 교포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볼 때 보면은 막 별 소설 쓰는 사람들 다 있거든요. 막 무슨 뭐 정말 뭐 되게 잘 써야 된다고 하니까 막 정말 뭐 문장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아팠는데 막 이런 얘기는 저는 딱 막 그런 얘기 나오면 좀 곧바로 버리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곧바로 버리진 않지만 그 그 약간 첫 번째로 일단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저는 미국이 약간 글 쓰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투 더 포인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딱 포인트가 좀 보이긴 해야 돼요. 왜 아까 말했듯이 왜 내가 재학과 싶고 왜 이 레전트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는 내가 이 방향으로 커리어를 가고 싶은데 내가 왜 이 레전트가 도움이 돼야 되는지가 약간 좀 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글 쓰는 스타일이 뭐 약간 한국은 좀 기승전결해가지고 무슨 뭐 가을 하늘이 맑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가는데 여기는 미국은 좀 초반부터 이렇게 딱딱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당연히 뭐 외국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어떤 글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그렇게 어색하더라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이런 커리어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이건 저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미국 교수들도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볼 때 확실히 좀 가슴에 와닿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 그리고 또 경험이라고 말했지만 경험은 되게 사실 저는 그때 그 당시 프로그램 디렉터가 굉장히 어떤 스포츠 메디스 그 유명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군대 오자마자 했으니까 군대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고 봉사 특히 실험, 랩 경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잘 녹아내야 돼요. 그 경험이 자기의 어떤 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저번 비디오를 이전에 몇 주 전부터 했던 비디오 몇 개를 봤는데 선생님들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MPH 하면 도움이 됩니까? 약간 이런 질문하는 거 많이 봤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딱 yes, no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 선생님들의 커리어의 트랙에서 왜 MPH가 중요했는지가 그 스토리 하나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단지 MD 뒤에 MPH가 붙는 게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냐면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딱 스토리가 얼라이먼트가 딱 안 돼 있으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 세 글자 하나 붙이려고 그 엄청 수억 원의 돈과 시간을 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어떤 커리어 트랙의 어떤 딱 그 선상에서 그 스토리가 잘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경험에 대한 어떤 레주메를 짤 때 이 전체 스토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면의 재활학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른 거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첫 번째로 재활학과는 굉장히 조그만 과예요. 미국 전체 83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때는 한 60몇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전체 숫자도 430개 숫자인데 저 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 때랑 굉장히 좀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게 좀 다른데 저도 이제 요즘에는 온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는 건데 경쟁이 사실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특히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시는 대학가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아메리칸 메디컬 그레지트를 훨씬 더 이제 쳐주기 때문에 이제 미국 애들이 경쟁이 올라가면 좀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외국 의대 출신 졸업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숫자 자체도 되게 낮은데 외국 의대 출신 지원자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경쟁률이 비슷한 내과나 신경과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내과나 신경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는 보통 전체 여기 레전트들의 비율에서 외국 의대 출신들인데 제가 어저께 막 통계를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는데 한 몇 년 전에 본 통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낮아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디오라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오들을 많이 차라리 좀 선호를 하지 이상하게 좀 포리메이커 그레지트 선호를 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능력 있는 외국 의대 출신 졸업자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인 것 같고 이 USM 스텝 1, 2 성적 분포도 옛날에 비해서 저도 어저께 이 통계 보면서 약간 놀라긴 했는데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구글을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제가 이런 통계를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꼭 이 성적 레인지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훨씬 더 이후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재활학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의 캔디스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뭐랄까 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핫킨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 올릴까 고민하는데 당연히 뭐 제가 마치 무슨 뭐 핫킨스랑 뭐 하버드를 엄청 골라서 가는 것처럼 당연히 뭐 황송하게 저는 되게 너무 운이 좋았고 이렇게 그 뭐지 너무 운이 당연히 좋았고 무슨 제가 무슨 마치 뭐 선택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의도에서 올린 건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맙고 저는 사실 에이전트를 핫킨스에서 했기 때문에 뭐 계속 사실 만약에 제가 꼭 그냥 굳이 뭐 이름만 있으면은 사실 펠로십 때부터 딴 데 갔었어도 됐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저는 정말 처음에 제가 미국에 정착할 때 굉장히 어떤 기회를 많이 준 곳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사실 유명한 곳이죠. 뭐 라운딩 회진이라는 말도 사실은 여기서 처음 나왔고 뭐 그랜드 라운드 뭐 신경외과 CPR 메사지 이런 용어 자체가 다 처음 핫킨스에서 나왔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어떤 기틀을 굉장히 많이 마련한 그런 병원이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핫킨스가 지금도 되게 좋은 거는 약간 그런 이노베이션의 어떤 전통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뭐 그냥 되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막 핫킨스 그러면 마치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만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뭐 되게 어떤 면에서 맞고 그리고 뭐 정말 또 나이 드시고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이룩하신 분들이 당연히 의견이 셀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도 이게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정말 경력의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떤 재밌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회의를 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되게 와 되게 멋있어요. 막 진짜 막 노벨상 받은 사람도 꽤 있고 가까운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막 정말 하다못해 제가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들, 의대생 이런 사람들이 뭐 정말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진짜 막 어린애들처럼 눈이 반짝거리면서 선생님한테 접근한 걸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너무 좋고 되게 어떤 험블해요. 막 나는 정교생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근데 이게 어디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좀 핫킨스가 좀 그런 게 좀 약간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뭐 다른 데서 많이 일해보진 않았지만 뭐 당연히 아시지만 미국은 핫킨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이렇게 어떤 병원의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좋은 병이 많아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좋은 병원 중에 굉장히 학풍이라는 게 진짜 뚜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딴 데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은 뭐 하버드 학풍 틀리고 콜롬비아 뭐 UCLA 뭐 웨스코스트 완전히 틀리고 뭐 NIH 뭐 너무 쟁쟁하고 좋은 데가 많은데 그 컬처랑 학풍, 그 분위기, 그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이 UCLA에 있다가 핫킨스 와도 그 핫킨스를 따라갈 분위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레전트를 고를 때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뭐 좀 생각을 해봐 그 생각 고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나프 에브리언이라고 쓴 건 뭐냐면은 다시 아까 전에 돌아가지고 Y라는 질문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생님들의 뚜렷한 인생의 목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진짜 좋은 학군이 좋은 그런 동네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핫킨스나 하버드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무조건 좋은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약간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좋아하는 캔디데이트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끔 캔디데이트 보면은 MBA 스쿨 나온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MD, MBA 이런 사람들 저는 꽤 많이 봤는데 근데 MBA 솔직히 말해서 저는 MBA도 뭐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만 저는 MBA 같은 거 없어도 뭐 논문 그 경력에 출판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의 첫 번째 저자로 하나 있다. 저는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호하는 캔디데이트가 다 달라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 저도 몇 개 아는데 그런 사람들 MBA 이런 사람들 엄청 좋아요. 이런 사람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진짜 뭐 그냥 단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버는 것보다 뭐 어떤 경영 스트럭처를 바꾸고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어떤 레전트 프로그램을 고를 때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이런 방향과 얼라이먼트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시 또 결론 항상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퍼센스먼트에 다 보여.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당연히 뭐 처음에 한국에서는 뭐 어쨌든 뭐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핫킨스라는 병원이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알려지니까 당연히 핫킨스 가면 좋지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의 목표가 이쪽에 있으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핫킨스 안 되냐 이러면 이건 제가 볼 때 약간 미션 페일리어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단지 어디 핫킨스 하버드 NIH 이런 데 유명하다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좀 올린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아카데믹 커리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아카데믹 커리어에 대해서 왜 아카데믹 커리어를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저도 여기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특히 그 이전에 좀 몇 가지 이제 지금 강의 그 뭐지 이 강의 시리즈에서 그 이제 저기 뭐지 강의하신 선생님들 강의를 제가 몇 개를 잠깐 봤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굉장히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하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특히 아카데믹 커리어에서 예를 들어서 한 펠로십 정도서부터 한 여기서 패커티 초반 정도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가 되면은 이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이게 무슨 뭐 커리어 패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은 이렇게 커리어 패스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한 그런 그 뭐 어떤 커리어를 추구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공식화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커리어에 대한 플랜이 그 약간 정말 문서로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 다른 그 전에 특히 안인 선생님이 하셨던 강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NIH K 그랜트라는 게 있는데 저는 K 그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80%는 저는 그 시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데 K 그랜트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닝 그랜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되게 컴페티티브한데 이걸 따려면은 교육 플랜이 있어야 돼요. 내 커리어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 이 그랜트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어떻게 오피셜해요. 제 멘토 이런 멘토도 오피셜하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해서 그럼 왜 내가 그러면은 뭐 이 고생을 해서 하고 싶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적인 되게 막연하고 되게 초딩스러운 꿈이처럼 들리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최소한 저한테는 이거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그 세계적인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아카데미 일단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항상 선생님들이 길을 잃었을 때는 항상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자기 뭐 하고 싶은 걸 떠올리고 다시 백트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항상 중간 점검을 내가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래서 나는 세상 그리고 의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은지 저는 그게 하고 싶어서 아카데미에 왔고 그리고 아카데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사실 이제 어떤 임상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똑같은 걸 하잖아요. 지금 뭐 의대생이나 레전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당장 그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뭐 사실 일단 전문의가 돼서 밖에 나가서 프랙티스를 하면 사실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내가 뭐 신경외과 의사인데 무슨 뭐 콩팥을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환자, 항상 보는 환자만 보게 되니까 좀 약간 단순해지고 좀 재미없는 편인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챌린지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그냥 항상 프로젝트는 달라지고 소위 말하는 학문적 자유라는 게 있고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뭘 하든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내가 그랜트도 잘 따고 그 퍼블리케이션만 잘하면은 뭐 내가 뭘 하든지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뭐 한국은 조금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건드리는 그렇게 그런 게 간섭을 받는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 여기는 뭐 야 너는 뭐니까 너는 당뇨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또 다양한 사람이랑 많이 교류를 해요.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유럽 쪽에는 학회랑 많이 좀 친분이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뭐 학회도 많이 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교류도 많이 하니까 약간 좀 사람이 글로벌한 마인드도 가지게 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점은 정말로 많아요. 그 당연히 처음에 성공의 보장이 하나도 없으면서 초반에 되게 제가 가르치고 엄청이라고 써있는데 엄청 고생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보수도 훨씬 적고 프라이빗에 있는 것보다 보수가 적은데 일은 훨씬 더 많고 그러면서 그 고생 끝에 터널 끝에 그게 뭐 진짜로 막 보상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하다가 진짜 안 되겠다고 프라이빗 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하다가 보면 진짜 되게 짜증나거든요. 뭐 이만큼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옛날에 뭐 다 수능 잘 보셨으니까 수능 이 정도 하면 전국 등수까지 나오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막 내가 진짜 뭐 그랜트도 쓰고 뭐 출판도 했는데 딱 보면 옆에 막 노벨상 받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항상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단점이나 장점이긴 한데 뭐 당연히 단점은 항상 힘들고 장점은 뭐 뭐랄까 항상 내가 어떤 나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목표가 재성될 수 있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라고 물어보면은 이전에 선생님들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약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아마 전 슬라이드 여기서 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전 슬라이드 보신 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트랙에 대해서 뭐 K 그랜트, R 그랜트 그 다음에 뭐 인스트럭터 포지션부터 해서 뭐 심지어는 어떤 급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좀 오래 있었잖아요. 한 뭐 조교생만 하는데 지금 6년 넘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가장 전통적인 트랙은 당연히 리서치 트랙이고 그 리서치 트랙이라고 하더라도 뭐 클리니컬 리서치가 있고 베이직 사이언스 리서치가 있고 트랜슬레이션 사이언스가 있고 그게 조금 커리어 트랙트가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트랙, 리더십 트랙 뭐 그래서 약간 아까 말했듯이 MBA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은 트랙이 뭐 전통적인 연구가 아니라 무슨 뭐 경영 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 2000년대 초중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의사들이 막 다 갑자기 비즈니스 스쿨 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리서치 트랙이 있고 뭐 클리니컬 인포메틱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뜨는 뭐 IT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클리니컬 인포메틱스 펠로십도 생기고 또 전통적인 리서치 트랙이랑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지금 레전트 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막 자세하게 뭐 인스트럭터 어떻게 하고 무슨 뭐 테니어 책에 대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테니어 책 하다못해 프로모션 기준도 막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합키스 같은 경우는 싱글 프로모션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리서치나 이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처음에 패커티를 들어갈 때 교수가 될 때 나는 리서치 트랙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임상 트랙을 할 건지 이런 거 골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변경 못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고 합키스 같은 경우는 싱글 프로모션 트랙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준이 부교수가 될 때는 내셔널 레퓨테이션, 정교사 될 때는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을 따기만 하면은 그게 클리니컬로 따든 리서치를 따든 상관은 구별은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학교마다 너무 틀려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뭐 대부분의 학교가 어떻다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아카데믹 커리어를 꿈꾸신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방향 정도 해놓으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큰 방향도 있잖아요. 리더십 취획 쪽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뭐 그냥 진짜 베이직 사이언스 막 정말 뭐 쥐잡는 연구하면서 저는 쥐잡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쥐잡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리서치 취획을 할 건지 뭐 어느 정도 방향을 하는 거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레전트를 하면서 이제 좀 보면은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카데믹 커리어를 심각하게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지금 초반부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레전트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레전트 하는지가 뭐 리서치 어떤 커리어를 준비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때 펠로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보통 펠로십 때 자기 멘토를 찾게 되고 그 멘토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펠로십을 간 데서 보통 남아서 교수가 되거나 아카데믹 커리어 초반에 거기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게 되게 중요하고 따라서 펠로십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을 가려면은 레지던트 초중반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어떤 트랙으로 갈 건지를 처음에 조금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레전트 초반에부터 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레전트에서 이런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당장 가기가 힘든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 주위에도 그런 분이 몇 명 계시는데 그럼 레전트 끝나고 그냥 뭐 랩을 가셔도 돼요. 뭐 포스닥 펠로십이 다른 데서 랩을 가셔서 거기서 논문을 쓴다거나 몇 년 동안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또 그렇게 하려면은 특히 아카데믹 커리어는 비자 영주권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게 특히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NIH 그랜트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없으면은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그 한국에서 오시는 선생님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사실 많은 한국 선생님들이 아카데믹 센터에 있지만 이렇게 약간 리서치 커리어를 계속 하시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이거예요. 비자 요건 자체를 따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미리 영주권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NIH 그랜트하거나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믹 커리어를 플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아카데믹 커리어 되게 확실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J 비자로 왔다 그러면은 레전트 하고 끝나고 저는 곧바로 펠로십을 간다기보다 차라리 어디서 영주권 해결하면서 랩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갭 이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걸리면 이거 나중에 더 올라가 나중에 그 커리어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나중에 걸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약간 고려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테니어보다 뭐 테니어 중에 프로모션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고민하거나 제가 그걸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시기상적으로 저도 사실 뭐 우리 학교 아니면 사실 딴 학교 잘 몰라요. 너무 틀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양하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또 하나 제가 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한국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 아카데미 커리어가 굉장히 약간 좀 약간 일차원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래서 임상 강사, 조교수, 부교수, 뭐 정교수 이런 식으로 가면 딱 그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뭐 은퇴해서 거기서 이 안에서 뭐 과장이 되건 원장이 되건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커리어에 엄청난 다른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약간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저도 하얀 거탑도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굉장히 그 뭐지 뭐 정치 싸움도 있고 되게 당연히 이제 챌린지가 되게 많은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이 아카데미 커리어 왜 있냐고 그러면 사실은 이 오퍼튜니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만약 레전트를 졸업하고 뭐 프라이빗에 가가지고 뭐 파트너스에서 거기도 당연히 제가 볼 때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전 오퍼튜니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좀 살짝 어떤 평면적일 수가 있는데 아카데믹 커리어에 있으면 진짜 갈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핫킨스 있잖아요. 핫킨스는 사실 뭐 교수 다른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랑 비교를 해도 월급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대신에 근데 이 승진 기준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 주위에 보면은 핫킨스에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있는데 다른 주립대학이나 이 정도에서 최소한 어소시에이나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어시스턴트인데 뭐 그냥 풀 프로페서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디파트먼트 채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근데 아니면은 좀 더 여기서 계속 버티면서 뭐 하핀스 같은 하버드에서 뭐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스코프이 넓어지죠. 더 다른 갈 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그거는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진다는 거는 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홉킨스 같은 데서 프로페서에 있다가 아니면 홉킨스가 아니라 어떤 다른 대학교라도 마찬가지죠. 있다가 다른 곳에서 뭐 체어맨 자리로 간다거나 뭐 체어맨이라는 게 한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자략과 과장 이런 건데 그 과장이 뭐 큰 자리가 아닌데 미국은 대부분 그런 과장 자리가 사실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게 되게 뭐 이거는 또 너무 복잡한 설명이긴 한데 약간 과들이 굉장히 그 파이낸셜하게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과마다 같은 병원에 있어도 과마다 받는 인슈런스도 틀리고 다 그래서 이게 체어맨이 어떻게 보면 약간 CEO처럼 작은 CEO처럼 경영을 하기 때문에 체어맨들 사실 월급도 굉장히 세고 또 파워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체어맨 그냥 안 뽑아요. 그 되게 특히 큰 병원 같은 경우 체어맨 그 뽑을 때 한 몇 년 걸려서 뽑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보통 이제 아카데미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연구를 많이 하면은 진짜 제약회사 인더스트리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아니면은 많은 뭐 교수들이 스타트업 컴퍼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자기의 어떤 연구 부산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데 있던 것을 좀 알아두시고 이게 마치 한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교수니까 당연히 명예를 택했으니까 난 돈을 포기해야 뭐 약간 이런 어떤 다이코노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뭐 더 진짜로 뭐 더 뭐 돈 보고 싶으면 체험이 되거나 팜 인더스트리를 갈 수도 있고 뭐 약간 다양하다는 것만
있다는 건 좀 알려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게 가려면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고 초반에 그 힘든 거 어쩌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포텐셜하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카데미에 왜 있냐, 그 돈 가지고 힘들게 막 그렇게 일하면서 있냐면은 이런 어떤 다양함, 그 다음에 임팩트.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임팩트. 제가 만약에 이 하는 연구가 잘 돼서 이게 뭐 많은 환자들한테 그 베네핏을 줄 수가 있다면은 그 임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건데, 좀 그 비연 그 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거는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생각했던 거 그런 몇 가지 그 오신 선생님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 중에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실패 익숙해진다는 거 좀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왜 이 말이 되게 뭐 아니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실패를 익숙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패는 제가 볼 때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도 그래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그랜트를 쓰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진짜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어봐요. 그 여기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얼마나 이걸 딛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특히 아카데믹 되게 심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지 정말 이렇게 막 메조키스틱할 정도로 진짜 이게 이 사람들 사이코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극단적인 경우 하는데, 예전에 어떤 교수님들이 이메일 되게 많이 받잖아요. 아, 나 여기서 실험 로테이션 될 수 있냐, 뭐 이런 요청 되게 많이 받고, 저도 뭐 종종 받는 편인데, 좋은 교수 유명한 사람들은 막 이런 이메일 막 수십 개씩 받거든요, 하루에도. 그러면 자기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메일 3번 보내기 전까지는 대답도 안 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좀 그런 실패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은 항상 그 만회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항상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에 익숙해, 당연히 한 번 실패하면 기분 나쁘고 다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걸 이기고 계속 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거를 뭐 처음에 여기 지금 안 되니까 나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좀 이번에 안 됐으면은 다음에 해야지, 약간 이런 에리트를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고 어, 그, 비슷한 의미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그게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굴하지 말고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진짜 약간 TMI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약간 미국 사람들 좀 적응 못하시는 분이 보는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미국은 정말 약간 뭐 남들과 비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국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백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한국 가가지고 이런 말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 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고 막.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미국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남들 뭐 하는 거 이렇게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약간 주관이 좀 뚜렷한 사람들이 되게 미국에 좀 잘 맞는 것 같고, 이건 되게 이거야말로 정말 TMI인데 좀 되게 시골틱해요. 정말 특히 서울에서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남들과 비교하고 사회가 되게 넓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좋아하는 거 해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좋은데, 안 그러면 솔직히 좀 힘들 수는 있겠어요. 이게 뭐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차이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의대생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하나 넣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도 뭐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의 어떤 제 커리어 트랙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커리어 모델이 바뀔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클리니컬 인포메틱스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레전트 때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트랙인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그뭐 클리니컬 인포메틱스 오피서 뭐 이런 사람들 병원에서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대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원을 해서 레전트 끝나고 펠로우십을 하다 보면은 아마 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커리어 무대들이 계속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텔레메디슨이 지금 소위 말하는 원격 진료죠. 지금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로 강제로 도입이 됐고, 내가 볼 때 이거 없어지지 않는데, 제가 볼 때 포텐셜하게 이게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막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이건 좀 긴 얘기가 되긴 하지만 진짜 미국의 약간 이 병원 파이낸셜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 또 대신에 대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이런 것들이 당연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 진부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이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바꾼다고 막 말하는데 사실 해보면 사실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다른 게 더 찬이 많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특히 지금 의대 정도의 의대생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히 텔레메디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망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더 크게 가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1시간이 됐는데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좀 시간이 되시면은 약간 이제 약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도 받고 그냥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준 선생님이 혹시 좀 이렇게 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채환 선생님은 저랑 여기 같은 동네에 계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강의 너무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 채팅방에 질문 있으신 분은 올려주시면은 같이 확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슬라이드 쉐어는 끝내고 한번. 네, 그렇게 하죠. 지금 채팅창이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어드밴스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왜 모두 캐리큘러크 안 뽑고 프리림 어드밴스 나눠서 뽑는지 이런 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를 알면 이런 과들의 매칭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인 방법이 있는지 않을까.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그런지 저도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왜 만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어드밴스 프로그램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특히 내과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곧바로 뽑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요즘에 약간 추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가지고 사실 지금 재활학과나 신경과들도 많은 과들이 약간 캐테고리컬로 전환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캐테고리컬로 아예 바꾼 과도 몇 개 있고 아니면 우리 과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6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포션을 그냥 캐테고리컬 포션을 그냥 늘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굳이 왜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히스토릭하게 미국도 예전에는 약간 한국처럼 인터넷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통합이 되면서 보통 내과 같은 경우 1년 차들을 그냥 인턴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약간 취지 자체는 뭐냐면은 인턴이란 것들은 이제 선생님도 한국도 비슷하지만 어떤 인턴 때부터 어떤 특정 과에 대한 이런 거 수련을 받는 것보다 약간 인턴은 내과적이나 외과적인 어떤 기본적인 거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과랑 외과 인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과나 외과를 하면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재활학과처럼 특이한 과를 하면은 그래도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수련이 있어야 되지 약간 그런 취지에서 1년차를 내과 외과를 돌리고 그 다음에 받는 2년차부터 이제 하는 게 그게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는 게 매칭 확률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또 여기 프로그램 언어를 할 줄 아는 거에 가중을 주는 걸 본 적이 있냐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거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 사람들이 상처 있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저도 항상 제 견지에서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것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약간 이런 어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진짜 캔디데이트 이렇게 레지메 같은 거 봤을 때 그래서 이런 R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AI 아니면 심지어 이런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이런 거 예전에 했던 사람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한데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정치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아카데미로 가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무슨 파이튼도 돌리고 AI 엄청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은 어느 트랙을 가든 간에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가중을 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고
혹시 이런 쪽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면은 레주메에 저 같으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뉴럴 링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선생님 혹시 네, 고급스러운 질문인데 솔직히 제가 뉴랄링크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뉴랄링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방금 검색해서 이름 아, 찾아봤는데 뉴랄링크가 뭐죠? 이거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거 뭔지 대충 기억나네요. 이거 무슨, 혹시 어떤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약간 그, 뉴로사이언스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막 이것도 약간 AI 이용해서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제가 자세하게 안 봤는데, 저는 사실 그, 뭐 약간 콜라보레이션 한번 했었거든요. 공대 사람들이랑. 진짜 생각보다 좀 하이프가 많고,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진짜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뭐 약간 블루오션,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한 사람 생각보다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필립 메디슨으로 혹은 서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캐롤린과 아이미를 필리어치기 지원할 수 있나요? 어, 그, 이 문제가 2년 차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건데 서저리를 하면은 IM 2년 차는 안 되지 않을까요? 1년? 서저리는 IM으로 안 될 거예요. 네. 서저리는 IM으로 안 되는데 그 서저리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예를 들어서 서저리에서 서저리 2년 차나 아니면은 프리님 메디슨에 딴 데서 하고 메디슨이나 아니면 피해 측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쉽냐면 이게 저도 이런 경우 되게 좀 종종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프리님 1년짜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캐테고리컬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비자가 영주권이 없다는 전제에서 보통 프로그램들이 1년 이렇게 오는 사람들 비자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그 비자로 들어가는 페이퍼워크나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 1년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원래 캐리거리컬을 붙고 나중에 스크램블로 인턴십을 했어요. 스크램블로 인턴십 찾을 때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캐리거리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된 경우는 장점은 뭐 선생님들이 인턴 때 되게 잘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만 갈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오히려 프리님 인턴십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비자 문제죠. 하지만 비자 문제가 없는 분들, 영주권이 이미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재활 올해 지원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따로 있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 프랙티컬 주면 개인적으로 줌 세션을 당연하죠. 제가 이메일 제가 공개할 테니까 만약에 더 많으시면 따로 줌 세션 해도 되고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 이메일을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이 저는 뭐 이메일 제가 공개하는 거 괜찮으니까 여기 뭐 이메일 그럼 올려주시면은 이 채팅창에다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네 채팅창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주시고요. 저는 제 워크 이메일로 하는 게 좋은데 혹시 제 이 워크 이메일이 약간 이게 그 필터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끔 이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바빠서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혹시 제가 답변 없으면 그냥 한 번 더 해주시고요. MBA나 뭐 이쪽 다른 분야를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지 이런 거는 스튜던트 닥터넷에 검색하면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 보니까 되게 다양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스튜던트 닥터넷 웹사이트 아시나요? 다들 스튜던트 닥터넷이 뭔지 아시나요? 구글 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희한한 질문과 대답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클리니컬 인포메틱스는 지금 여기서는 펠로십 프로그램이고 어떤 따로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여기 클리니컬 인포메틱스는 좀 약간 새로운 분야고 그리고 MBA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되게 MBA 트랙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살짝 저는 이렇게 어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MBA 트랙을 MBA를 이렇게 따로 따고 이렇게 헬스케어 MBA가 따로 있어요. 코네 같은 데도 유명한데 근데 이게 사실 여기도 약간 그러니까 사실 이제 MBA 트랙 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나는 그럼 병원장이 돼서 월급 장난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환자 보는 것보다 경영학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또 결국 나중에 뭐 그런 CEO나 뭐 학장이나 뭐 채용 같은 거 뽑을 때 MBA 꼭 선호하냐 그러면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너무 쟁쟁한 레주메들이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MBA 하나 달고 있다고 해가지고 꼭 더 좋지는 않고 그 뭐 MBA를 가지고 있거나 MD 그 PhD가 있든 간에 그 전에 이제 자기들 무슨 뭐 이렇게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클리니컬 프로그램을 뭐 만들어서 뭐 성장시키고 이런 실제 업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웹사이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닥터넷 닷넷인가 거기가 아마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경제적 아 이거는 정말 제가 굉장히 경제 약한 부분인데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샤이하신 분이 많고 그 정말 자기 스스로 세심하는데 저부터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점에서 노후 준비 투자하는 것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쪽에 굉장히 뭐 사실 잘 모르고 제부터 김은호 선생님이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 그죠? 그 저한테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답을 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리는데 되게 좋은 그런 포인트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아까도 말씀이 중요하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고 그 이런 정보는 사실 되게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하시면서. 화이트 코트 인베스터라고 되게 다들 읽는 책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을. 그래요? 예, 예. 음, 여기다가 제목을 한. 음, 언어 장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뭐, 정말 되게 그 힘든 그거긴 하죠. 저는 사실 그, 좀 모르겠어요. 옛날 학교에 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뭐 좀 언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영어, 그러니까 막 항상 영어를 되게 좀 재미있어 했고, 뭐, 그냥 뭐, 이제 뭐, 학교 시험 같은 거 보면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또 미국 오니까 엄청 크죠, 당연히. 진짜 저기 했는데 솔직히 그냥 단답으로 되게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장벽을 극복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닥쳐봐야 돼요. 아무리 무슨 뭐 언어를 열심히 하고 뭐 무슨 이상한 앱을 다운을 받아도 진짜 한번 거기 딱 떨어져가지고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막 뭐 영어 되게 열심히 자신감은 있었지만 막 전화 같은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얼굴 못 보니까. 근데 진짜 인턴 딱 처음 하는데 첫날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삐삐가 그 당시만 해도 삐삐를 되게 많이 썼는데 삐삐가 130통인가 왔어요. 근데 삐삐는 무조건 전화잖아요. 딱 하니까 일단 두려움은 최소한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그 140초 했다고 갑자기 영어가 느는 건 아닌데. 뭐 이준 선생님도 많이 겪었겠지만 처음에 뭐 어느 정도뿐만 아니라 처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준 선생님도 끄떡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데 여기 인턴 한 처음에 1년, 2년 정도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보면 돼요. 솔직히 고생 안 하시면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다 고생해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단지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언어 장벽보다 그 약간 지식 장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한국도 되게 좋은 애들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전문의 따시고 와서 다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한국이랑 수련 시스템이 너무 틀려가지고 막 언어도 되게 버벅거리는데 보니까 막 되게 더 실력도 되게 버벅거린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자존심 상처도 많이 받고 내가 오늘 솔직히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슬라이드에서 뺐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패에 익숙해져라. 왜냐면은 내가 볼 때 한국 선생님들 결국은 처음에 되게 막 힘들어하시는데 진짜 다 엄청 잘하세요. 이전 패널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막 잘하시고 막 똑똑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인턴 할 땐 안 울었는데 미국에서는 한번 슬라이드에 넣고 그랬네요. 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긴 글이 하나 올라왔네. 그러게요. 한국에서 20년도 이세 편지로 배우.
무슨 뜻이죠? 한국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저는 잘 못 봤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레전트를 가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레전트를 레지던트 안 하고 펠로우십만 가는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레전트 펠로십 이후에 교육을 받는 것과 한국에서 레전트 이후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저는 사실 몇 번 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되게. 그리고 쉽진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막 이것만 잘 맞으면은 사실 그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이게 사실 더 쉬울 수도 있긴 있어요. ECFMC가 있으면은 일단은 임시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슈퍼비전 아래서 환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펠로십을 가는 경우는 이거 이제 소위 ACGM이 non-accredited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CGM이라는 거는 뭐 대충 여기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국 어떤 의학 교육 협회? 저도 정확하게 풀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인된 레전트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펠로십도 그렇고 레전트도 그렇고 이제 공인된 자리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공인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ACGM 어크레디테이션 받은 펠로십을 하려면은 레전시를 끝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ACGM이 어크레디트된 레전시를 받아야지 펠로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non-accredited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자기가 그랜트가 되게 많아서 그 그랜트로 이제 이런 펠로십 트레이닝 스팟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되게 다양하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지어는 이 펠로십을 하고 미국에 남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건 훨씬 더 드문 경우긴 한데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면허가 되게 아마 선생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사실 뭐 한국에도 뭐 이게 좀 그런 몇몇 계시거든요. 특히 약간 외과 쪽에서 그런 분이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정식 주면허를 받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병원에서만 일할 수 있는 되게 한시적인 면허를 받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미국이 좀 특이해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병원에서 잘리면은 다시 한국으로 가야 돼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면허를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 의대 출신 경우에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ACHM 어크레디트 트레이닝이 있어야지 주면허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ACGME 어크레디트 레전시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다시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레전시 매칭을 가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한 제한점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전 차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차이점이 되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비교할 때 언제 한국도 병원들이 되게 막 되게 화려하고 좋으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되게 소프트웨어 제 차이거든요.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수련의 차이가 많아요. 의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약간 맨날 저희 형도 의사인데 한국에서 막 약간 제가 미국 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수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 수련에 대해 미국에서 썼는 금액과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수련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어떤 미국 의사의 어떤 수련이나 수련의 질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어스 되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물론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긴 한데 트레이닝 자체는 솔직히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둘 다 레지던트를 해본 결과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네. 선생님은 또 한국에서 레전트를 하셨군요. 저는 한국에서 인턴밖에 안 해가지고 인턴 하는데 한국에서 또 인턴을 인턴이랑 비슷한 거. 네? 뭐라고? 레지던트도 인턴 그냥 외사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차이를 느꼈고요. 펠로우가 뉴로머스큘러를 봤는데 신경과 출신과 재활학과 출신 중 유불리?
잠깐만. 유리한 것과 불리한 점, 그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끔 이렇게 박찬호 모먼트가 사실 이거는 지금 뭐 좀 약간 뭐지? 나중에 약간 좀 생각 모르겠어요. 혹시 전공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뉴로마스큘러 펠로우십은 저도 사실 되게 초창기에 보드 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통합돼가지고 뉴로마스큘러 펠로우십은 신경과랑 재활학과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한 20몇 개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세지 머크레이트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빼고 다 신경과 디파트먼트 안에 있어가지고 재활학과 출신으로 뉴로마스큘러 펠로우십 한 사람 진짜 막 저 때는 사실 5명도 없었어요. 제가 펠로우십 할 때는 진짜 5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때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실 훨씬 불리하긴 해요. 사실 왜냐면 다 신경과 디파트먼트에 있기 때문에 재활학과로서 지원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차별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또 하고 나니까 장점도 당연히 있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단점이 다 있긴 하죠. 지금 선생님은 혹시 이미 재활학과 뭐 레전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뉴로머스큘에 관심 있다는 걸 보니까. 아, 신경과 지원하셨군요. 신경과가 훨씬 더 유리해요. 뉴로머스큘라 하시면. 아, 예. 재활학과보다 훨씬 더 낫죠. 이거는 제가 네. 저랑 동기였던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둘 다 지원했다가 예, 예. 그 카테고리카는 다 떨어지고 이제 프릴림만 붙어서 이제 거기만 매칭이 됐는데 네, 네. 가서 1년 하면서 바로 다음에 마취과로 지원해서 네, 네. 네. 거기 1년 우선은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 거기서부터 네. 나아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국. 맞아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사실 반대가 차라리 더 흔하고 그러니까 캐리어까지 붙었는데 풀림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랑 또 좀 뭐 비자 상황이라는 게 달라가지고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드물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나쁘진 않은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릴림에서의 어치브먼트가 캐리어컬 매칭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돼요. 그리고 특히 프릴림 자기 어떤 선생님 교수님한테서 추천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강력하고 왜냐면은 일단 한국에서 오는 추천장이랑 또 진짜 미국에서 시스템 일단 발 하나 담그고 받는 추천장은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통 인턴을 여름에 7월 달에 시작을 하면은 9월 달에 지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그 2달 동안에 뭐 얼마나 좋은 어치먼트가 있겠냐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그리고 일단 캐레고리카 입장에서도 얘가 인턴을 여기서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안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럼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우선은 마무리를 할까요? 예, 그러죠 뭐 그러면 어쨌든 하셨습니다. 그